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5.5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율 관리를 언급한 데 이어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라 묘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징계와 수사를 부먹하고 특사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당국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사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수원 세모녀의 비극으로 인해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암과 희귀병 등을 앓으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이들 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자체로부터 생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왜 이런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요? 네,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5시간가량 진행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김혜경 씨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김혜경 씨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50분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배우자인 민주당 이재명 의원 SNS를 통해 출석 예정 사실을 먼저 알리고 1시간 만인 오후 1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루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도 이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이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특정 시기 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직후 김 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했을 때 이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또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번 사건 결론 언제쯤 날까요? 경찰은 적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이 고발장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 역시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번 달 중순까지 끝낼 거라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초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이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까지 모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의자 김혜경 씨 소환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 수사 마무리 시기에도 언급했던 시점보다 늦어졌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김 씨 조사도 마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만큼 그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개인카드 주인 40대 남성이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로 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사실과 대선 경선 기간 캠프에서 이 차량 운전사로 급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논란 끝에 발표될 수사 결과가 이 의원이 출마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간에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복수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정청래,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10여 명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김건희라는 성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반드시 절대 부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여권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대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라며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쏘아붙였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대선 패배에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역풍이 불 우려도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공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어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감사원이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인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 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 단체 지원을 맡은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야권이 감사원 중립성, 독립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감사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당 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마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등과 결합해 심각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인물 윤핵관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맞받아쳤고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볼멘 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미 1년의 과정을 조율한 뒤 탄원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이후 법원은 추가 신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쟁점도 또 복잡하고요. 법리와 사실관계를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다는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장 예고돼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기묘하게 다투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이미 법원이 다음 주 이후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추석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관련 사안에 사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더 실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40원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환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태연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45.5원,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4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환율 관리를 언급했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되나 싶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론 고환율 사태를 막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 1,365원 정도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65원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달러 초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좀 고조된다면 1,400원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3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약세장 속의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낮아진 겁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요국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 1,400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7.9%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부담입니다. 현재 한국은 2.25%, 미국은 2.5%입니다. 국내의 경제 여건과 가계부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0.25%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딴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고환율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내일이면 꼬박 30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넘어 이제 30이 된 건데요. 그동안 양국 관계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른바 사드 산불과 반도체 동맹, 치포 가입 문제 등 곳곳에 균열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 때 총부리를 겨눴던 한중 양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992년 탈냉전 흐름 속에 이념을 뛰어넘어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방 외교를 일단 매듭짓고 통일 외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추진해 나가는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 나선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이끌어냈고 양국은 서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방북보다 방한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테난먼 망루 외교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타결과 발효로 양국 관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마늘 파동과 2002년 동북공정 등 굴곡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韩国政府正式对外作出3步1线的政策宣示，中方重视韩国政府的这一立场。 또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문제와 타이완 해협에서 격화된 미중 갈등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두고 이제 겨우 30일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에 대한 기대를 담았지만 신냉전 기류 속에 곳곳에 균열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로 강원 지역에서 확인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북을 거쳐 남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주변 언덕 아래 녹색 철망이 둘러쳐졌습니다. 바닥에는 회색빛 생석회가 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임시로 묻어둔 곳입니다. 죽은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ASF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충북 단양에서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1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퍼진 겁니다.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장 3곳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혹시 키우는 돼지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 바깥쪽에는 야생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독도 오래 하고 시설도 꼼꼼히 점검하지만 불안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올 여름에 비가 많아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ASF까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ASF가 확인된 건 상주, 울진, 문경에 이어 4번째. 모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된 사례로 양돈 농장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축산당국은 영주를 포함해 주변 5개 시군에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지 않도록 포획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발견 주변 인근에 긴급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을 이유로 산을 찾는 사례가 늘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ASF 발생 지역에선 산행을 자제하고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김영배 의원께서는 이제 참석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막 정회하고요. 예. 저녁 때 또 이제 뜨겁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운영위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오늘 시작부터 좀 후끈했습니다. 이제 그 사적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인사 참사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저공사를 좀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 수석들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좀 오만하다는 지적이 아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태도가 오늘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약간 오만하다 이런 지적을 아까 받았는데 저녁 때에는 아마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뜨거운 이제 운영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전부터 이제 저녁까지 진행된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뭐 경찰국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얘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국 문제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정권까지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어가지고 네. 법적으로는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 안을 갖다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추천을 하면은 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결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그런 공식 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주로 이제 청와대 파견되어 있는 치안비서관을 매개로 해가지고 경찰청장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웬만큼 다 합의하고 그다음 공식적인 절차는 요식행위로서 이미 정해진 안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그러면 사실상 거의 손 안 보고 그대로 그 절차는 요식행위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물밑 대화로서 다 명단을 확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거의 없었죠. 네. 중간에 요식행위한 과정일 뿐이고 근데 그걸 주도했던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 라인에서 제대로 그게 걸러지고 검증이 돼서 대통령에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라인의 중간에는 행안부 장관, 행안부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민정수석실에서 물밑으로 작업했던 그 권한이 공식 절차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왔고, 근데 행안부 장관도 뭘 알아야 그걸 제대로 걸러가지고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 걸 갖다 보좌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국을 만들고 거기서 그 경찰국에서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들을 만드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밑에서 진행되던 인사 작업이 수면 위로 이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된 건데 제도화된 건데 제도가 무력화되어 있던 행해화되어 있던 껍데기에 있던 제도가 살아난 건데 그 경찰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거를 거꾸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옛날처럼 민정실에서 알아서 하고 좀 행안부 장관은 그냥 덜 일이만 쓰고 그 체제가 더 나았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조 의원께서는 이제 경찰국이 민주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기분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인권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의 뭐 인권 침해 소지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좀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권위원장이 이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은 87년 6월 항쟁 직전에 박종철 학생을 고문치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치안본부죠. 내무부 산하에 있던 그러니까 경찰이거든요. 치안본부장이 발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발표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내무부에서 치안 업무를 삭제하고 치안국을 없애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진보 보수 정권 없이 모든 정부가 이 합의를 존중해서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경찰위원회가 경찰 업무를 보면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돼서는 재청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를 하면서 전체의 이 정부의 거버넌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갑자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검찰에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검찰만 가지고는 권력기관 장악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정권에서 자기 입맛대로 경찰의 수사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권력기관을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거를 경찰국을 꼭 신설해야 되겠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법을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법 91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경찰법에 이제 있는 조항은 고치지를 않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우리 운영위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경찰이 이제 다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경찰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물어돌리는 이런 진짜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많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사회 의견을 잘 듣고 있고 또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이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그 경찰국 관련 그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운영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뭐 대통령 관저공사라든가 사적 채용 의혹도 쟁점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저녁 이후에 많이 다뤄지게 되나요? 오늘 이제 앞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한 질의가 좀 많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결산 관련된 회의가 거의 5시 가까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은 아마 8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도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이 현재 사적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채용 그리고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하던 업체한테 몰아줬다 수익해야겠다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인사 참사를 초래했던 인사 라인이 전부 검찰로 돼 있어서 도대체 견제도 안 되고 이 인사 참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많은 뜨거운 지적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은혜 수석이 아까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15억 가까이 누락해가지고 그 투표장 밖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까지 맞이한 그런 이제 부적격자를 이렇게 홍보수석으로 다시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 앞에 좀 속 시원한 그런 이제 지적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녁 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대통령 관저공사 문제라든가 사적 채용 의혹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국정조사 연구소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한 바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여야 합의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풀릴까요?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그 문제됐던 것 또 여러 가지 실정이나 소위 말하는 신적 변화 그 정리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스타트도 안 됐는데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된 정권을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 특검 심지어 우리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 취임하고 2달째인 때 탄핵 이야기까지 하시고 참 이러면은 허니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야당이 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국정
잘잘못을 따지고 나중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고 또 선거 때 그걸 중간 평가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도 한번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뭐 또 뭐 여러 가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뭐 교육 개혁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럼 기회를 줄게 한번 해봐라 하고 법안이 오면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요청하면 해주고 그러고 나서 실력 한번 보자 그랬는데 도와줬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그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기회는커녕 아예 그냥 2달 만에 탄핵 이야기하고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의석수 자체도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처음부터 뭐 탄핵 국정조사 특검 이러면은 그거 방어하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게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네. 저 절대적으로 의석수 불리한 여당이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지켜보니까 초장부터 완전히 마구 흔들어 놓더라. 그러면 나중에 지난 21대 총선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간평가 정권 심판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우리가 되치기 당해가지고 야당 심판을 당해버렸거든요. 민주당 그렇게 안 되려면은 좀 기회를 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 못하면 그때 가서 혼내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대로 뭐 억지로 생떼를 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분명히 보셔야 될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100일도 안 된 사이에 네. 20% 초반대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조금 전에 이제 국정조사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갑자기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용산으로 가겠다고 또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려면은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이제 쓰겠다고 최종적으로 관저가 결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그 공사를 따냈고 그 업체가 알고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하고 즉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업체고 그것도 보니까 수의계약도 보면은 이 공고를 5일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단 3시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법을 다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그 문서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사 장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문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최영범 전 홍보수석께서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 다 해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명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행안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그게 도대체 얼마나 더 예산이 증가했는지 전용을 얼마나 더 했는지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혹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과 자료도 주지 않고 소통도 안 하면서 생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여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떳떳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말을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저녁 때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꼭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밝힐 건 밝히고 제출할 건 제출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할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점점 국민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관저공사 관련 의혹도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야 모두 이른바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죠. 예. 이게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반년 만에 이게 좀 늦게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그 의혹은 지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도 착수를 했는데 사안이 그렇게 뭐 복잡한 사안 같지는 않은데 네. 생각보다는 수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직후에 그 김혜경 여사가 이제 서울 시내에서 지인 3명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본인은 이제 그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뭐 3사람은 다르게 카드를 다르게 이제 결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해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이제 질문 답변하고 진술을 받고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확인을 했겠지만은 우리 상식으로 볼 때 4명의 지인이 식사를 했는데 각자 더치페이도 아니고 한 명은 뭐 자기 캠프에 남편 후보 사무실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3명은 뭘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그러더라. 난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 안 맞는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뭐 경찰에서 충분히 뭐 사실 확인을 했을 거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또 이미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또 불의의 그런 이제 사망을 하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전모가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작용을 하길래 무려 4명이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본인은 아무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아예 그냥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일에 전혀 세상에 없었던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까지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책임은 물론 당연히 그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요. 네. 근데 이 사건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김혜경 여사가 출석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딱 한 건인데요. 김혜경 여사와 나머지 3명이 밥을 먹었고 26,000원 그거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카드로 김혜경 여사 본인 식대는 계산했고 나머지 3명 건은 따로 계산이 됐다. 그런데 이 3명께 경기도 법인 카드로 이제 계산이 된 것이다. 즉 78,000원 사건이거든요. 3명 곱하기 26,000원 하니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 그 예비 경선이 끝난 직후에 맞습니다. 어떤 특정 날짜에 그렇게 했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한 건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사적인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데 그거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이 관련성이 지금 입증된 게 없어서 네. 제가 보니까 오늘 경찰 조사 내용에는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그건 확인해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기자 이 리포터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전했습니다. 물어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근거 있게 그게 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78,000원 요 달랑 이걸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법카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부풀려서 이용하고 또 이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 이제 다음 달 9일이 공소시효니까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기간 동안 내내 우려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김혜경 여사 직접 책임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지나치게 좀 부풀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수사들도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참 진짜 우려먹는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려면 검찰과 경찰이 빨리빨리 끝내고 털건 털어줘 주는 게 저는 그런 이제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있다 이런 뭐 말씀도 좀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용은 별로 없는데 네.
악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자꾸 소환하고 부르고 뭐 영장도 치고 또 무슨 슬쩍 또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 기사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동안엔 거의 제가 볼 때 수사가 진행되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자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뭐 동시에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경기도 그 개발공사 그 저기 보유주택 거기 이제 그 후보 이제 집 근처에 있고 그 법인카드로 결제된 여러 가지 음식이 대량으로 그 식구 수하고는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양의 주문이 들어간 걸 보면은 그쪽하고 뭐 그쪽이 무슨 캠프였나 이런 의혹도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한번 확인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막 전형적으로 별 사건은 내용도 없는데 흠집 내려고 언론을 통해서 의혹 부풀리고 하는 그런 형태는 또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지금 나올 때쯤 됐는데 왜 발표를 안 하지? 왜 소환 조사를 안 하지? 이제 소환 조사. 그것도 그 저기 좀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다 해서 걸러서 아니면 아닌 거, 긴면 긴 거 딱 확실하게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거의 6개월 돼 가거든요.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긴 했지만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제기된 의혹들인데 뭐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정도는 이런 수사들이 다 끝날 수 있었던 단순한 건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걸 이렇게까지 그렇게 늘어놓고 질질 끌면서 활용할 건가 이런 이제 사실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빨리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는 게 옳다. 그말 거듭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가 이제 여야의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제 여야 간의 좀 합의하에 추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이 사정을 들어보면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이제 연계돼 가지고 여야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 또 두 분 모시고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직접 살펴보고는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도 우선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연일 민생과 약자의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와 중증 질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의 세 모녀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특히 그동안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대통령실은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닌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을 찾았습니다.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신월동은 대심도 빗물터널이 운영된 2020년 이후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를 조금만 막아줘도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뒤 최근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역과
서울 중심 광화문에 빗물 터널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와 달러 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100일 이후 윤 대통령은 연일 약자와 민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보다는 정책 행보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인데 이런 메시지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이 몸담고 있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YTN 취재진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수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 하고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일이 뻔한 일인데.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보한 수사 서류를 보면 김 국장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지난 1989년 4월 28일 연행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 회원의 치안본부 수사 기록에서 발견된 조직도입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파악한 인노회 일부 회원의 본명 또는 가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국이나 부평지역 등은 앞서 연행된 사람이 소속된 일부 분회만 명단이 작성돼 있는데 유독 제3지구 부천 지역만 9개 분의 전체 명단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대해선 첫 연행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이미 전체 조직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당시 부천지구를 책임지고 있던 위원장이 바로 가명 김봉진, 김순호 국장입니다. 그동안 인노회원들은 치안본부가 가지고 있던 조직도가 김 국장 밀고 특채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자료가 확인된 겁니다. 도표로 되어 있지 않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쭉 내려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과 가명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좀 적혀 있었고. 김순호 국장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1989년 7월 경찰 자백했고 당시 수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는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인노회 부천지구 조직도를 확보한 거로 드러나면서 김 국장이 본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경찰에 자백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김 국장 스스로 인노회를 이탈해 잠적했다고 밝힌 시기도 4월입니다. 김 국장에게 경찰 특채를 직접 제안한 거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국장이 1989년 초에 자백했고 인노회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를 통해 김 국장의 밀정 의혹도 확인해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김순호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며 정작 자신이 전환 파일을 스스로 공개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국장을 둘러싼 밀고 특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장 교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밝혀 거취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수원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이제 수님채 발견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송파구 세모뇨 사건이라든가 유사한 이런 일들이 있을만 하면 또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사건은 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주민들이 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신고를 해봤더니 이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개폐를 해서 들어가 봤을 때 세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워낙에 좀 더운 기온이기도 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경찰이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지만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사실은 이 세 모녀 중에 60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집주인에게 지금 월세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이 방 2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비 때문에 좀 월세가 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종종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딸 같은 경우에도 희귀병 등을 좀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고충이 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남겨진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병과 빚으로 현재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남긴 부분이 있어서 이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둘 다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생계곤란이고 아마 복지의 사각지대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던져지는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회 안전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이후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철저히 점검하고 이걸 좀 메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법률이 많이 손질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뭐 새 모녀법이다라고 지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8년 전에 있었던 송파구 세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3년 전에 이 지자체에 문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혹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기준에는 미달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생계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손질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신고 의무자를 확대한달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 접종을 할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 혹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전단수 조치가 될 정도로 어떤 관련 요금을 내고 있지 못한달지 그리고 휴대폰 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토대로 스스로 먼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케이스를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도적인 손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 어디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키를 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혜를 받는 대상자 이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어떤 그런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달지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한달지 이런 지표로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위기 가구로 포착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난점이 있었냐면 사실상 이분들이 2020년도에 수원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를 해야 실질적인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이 가능한데 종전에 살던 화성시에 그대로 주소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측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가구 내로 이 진단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가구에 전입신고가 된 곳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을 내고 있지 못하는 걸로 확인되는데 경제 곤란이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그런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플러스로 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도 긴급생계 지원자로 분류가 돼서 한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 망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게 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송파구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구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 신고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관청에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지자체에서 이 위치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맹점이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 세모녀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은 네. 긴급 뭐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긴급 생계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요, 생활비 지원이 되고요, 네. 의료비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주거 지원까지도 가능한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지자체에 먼저 신청을 한 내역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생계 곤란일 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해야만 이 공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보편복지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좀 구멍을 메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왔던 지적이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이 복지체계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 부분도 사실 전입신고가 안 됐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물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 주소를 신고를 했다라면 그게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뭐 여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뭐 경찰 다 정보를 교류하게끔 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 사례가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촘촘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네. 각 이 지자체마다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들을 또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좀 보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위기 가구를 좀 물색해내기 위한 그런 그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보는 게 한 34종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통신비 등 체납인데 지금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새 모녀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16개월가량 3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걸 네.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표로 삼는 34종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또 늘려야 된다. 더더군다나 실제로 통장 등이 현장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뭔가 가계 곤란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있다면, 근데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더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당사자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지침이 필요해야 이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발로 뛰면서 물색해낼 수 있다라는 지금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그 인적인 안전망 같은 것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또다시 반복된 미국 경찰관의 과잉 진압 영상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한 편의점 앞인데요. 경찰관 3명이 바닥에 놓은 용의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가 저항하는 것도 아닌데 멈추지 않는 경찰관의 폭행.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너무한다며 폭행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지자 아칸소주 경찰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경찰관 3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한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용의자가 체포에 협조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엔 색다른 한복 화보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한복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입니다.
청와대 곳곳을 배경으로 패션 모델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패션 잡지사와 손잡고 촬영한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란 제목의 화보인데요. 대통령이나 가국 손님들의 모습을 주로 봤던 청와대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색다르죠.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상춘제, 녹지원 등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을 입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끝으로 목성의 대기 위에 생긴 오로라 사진 함께 보시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낸 또 하나의 역작입니다. 목성의 북극과 남극에서 오묘한 색으로 빛나고 있는 오로라. 제임스 웹 망원경이 3중 필터 처리된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건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합성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목성의 오로라가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을 찍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보내온 첫 사진부터 감탄을 일으켰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준 우주의 비밀들. 앞으로 보여줄 또 다른 우주의 모습이 벌써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고 일부 비행 구간에서는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가 물러나고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이름값을 하듯 이번 주부터 열대야가 사라지고 무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시기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아있지만 습도가 낮아지며 공기는 한층 상쾌해졌습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가 이름값을 하듯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서울의 경우 열대야는 사라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극심한 늦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단계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는 시기로 차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한 무더위는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태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는 길이 한반도로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해 태풍의 길이 열리면 수온이 높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의 경우 바로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면 온도가 높고 수증기도 많아진 상태에서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월부터 10월 상순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거나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장애인 운동선수인데요. 민 PD가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한 체육관을 가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네, 제가 만난 선수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현 선수입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 가운데 인기가 많고 경기도 재밌어서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데요. 벌써 16년째 대표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현 선수의 훈련 모습을 보고 진솔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국가대표 16년 차인 휠체어 농구 선수 조승현입니다. 말 그대로 휠체어를 타고 하는 농구죠. 더블 드리블이 없는 거. 그것 빼고는 모든 코트의
규격 또 농구의 규칙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반 농구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휠체어 농구를 시작하고 나서 경기 휠체어를 처음 타고 패스, 슛, 드리블, 휠체어 조작 이 모든 걸 다 두 손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죠. 물집이 잡히면 터뜨려서 또 물집 잡히고 반복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는데 선수들 손 보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아마 손에 굳은 살이 가장 많을 거예요. 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제 일본을 누르고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작년 도쿄 패럴림픽에 나가서 10위를 했거든요.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 휠체어 농구의 실정 이 상황에서 10위는 저는 굉장히 높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휠체어 농구 대회 하면 관중이 없어요. 운동선수는 관중이 있어야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팬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고 지금 국내 실업팀은 단 3개 팀밖에 없어요. 나머지 팀들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체육관 가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를 뽑히고 보통 실업팀이 아닌 일반 팀들은 일주일에 많아야 2~3번밖에 대관해서 체육관을 사용합니다. 일반 농구랑은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1대1로 돌파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팀플레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을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0이에요. 국제대회 나가보면 저랑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국제에서 경쟁을 했던 선수들은 거의 다 은퇴를 했어요. 이 한국 휠체어 농구의 현실에서 저를 지금은 놔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워낙 저변이 얇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없고 저변이 넓어져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변이 좀 넓어져서 빠른 시일 안에 은퇴하는 게 꿈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장애인 스포츠도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네, 먼저 장애인 스포츠 현황을 설명하면요.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운동선수는 모두 13,000여 명입니다. 종목은 35개로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친숙한 종목부터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이 공을 던져 겨루는 보치아 등 장애인 전용 스포츠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휠체어 농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저변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일반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이고 해외 장애인 스포츠 현황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선수층이 얇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영상 속 조승현 선수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평균 나이가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5.8세인데 반해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40.5세입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한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도 평균 8살 정도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가 전반적으로 선수층이 얇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실업팀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실업팀을 창단하거나 팀원이 늘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해서 최근 4년 동안 실업팀 수는 조금 늘었는데요. 오히려 예산은 몇 년째 동결 상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팀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와 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자체, 또 시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장애인 체육회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 경기장에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한번 와 주시고 또 기업에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창단해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되면서 또 경기력도 높일 수 있고 덧붙인다면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스포츠에 좀 관심을 많이들 가지셔서 우리 선수들이 관중이 있는 곳에서 정말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요일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네, 다음 주제는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최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집회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리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대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